자, 69회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신소재의 정의부터 그냥 간단하게 먼저 보고 조금씩 정리를 해볼게요. 신소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크게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던 소재가 있으면 기존 소재의 단점을 극복한 소재, 이런 게 있어요. 기존의 소재의 단점을 극복한 소재. 그럼 단점이 되는 게 어떤 거냐? 소재로서의 역할을 할 건데, 뭐 전기적인 성질이 조금 딸린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적인 성질이 조금 딸린다라든가, 아니면은 단단한 강도가 약하다라든가, 뭐 등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잖아. 그치?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극복해내는 걸 가지고 신소재라고도 부를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강도는 따로 안 나오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유리는 그냥 살짝 그렇게 통 치면 그냥 와장창 깨져버렸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재료를 섞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강화유리라는 걸 만들죠. 강화유리. 심지어 거기에다가 이제 두 겹으로 붙여가지고 약간 소음 차단을 하면서도 단단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중 접합 유리, 뭐 삼중 접합 유리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이중으로 접합된 유리 사이에다가 어떤 소재를 하나 더 넣어서 방탄 기능이 있는 유리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강도를 극복한 소재도 있고, 뭐 전기적인 거, 자기적인 거 또 뒤에 가서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 그치? 기존 소재의 단점을 극복한 것들. 그 다음에는 전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연을 모방하는 기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와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그 다음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자연 모방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구분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인데, 전기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전도성을 얘기하는 거야.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라는 건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하나는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또는 뭐 절연체 이렇게 얘기하죠. 절연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반도체. 도체라고 하면은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좋겠네. 자유전자가 풍부하게 있어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풍부하게 있으니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뒀을 때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하의 흐름, 전기적인 성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얘는 자유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저항이 낮다라고 표현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표현하죠. 대부분의 금속 물질들이 다 도체가 되는 거죠. 금, 구리, 은, 철 등등등등. 그 다음에 절연체, 부도체라고 하는 거. 이 녀석은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자유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하를 운반해줄, 전기를 움직여줄 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낮아. 자, 이런 성분은 뭐가 있어? 뭐 주로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무라든가 플라스틱, 뭐 유리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죠? 고무, 플라스틱, 유리 이런 것들. 자, 그럼 반도체는 어떤 거냐? 반도체는요, 독특하게도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많을 수도 있고 자유전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다. 그러니까 조건만 바뀌면은 자유전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그때 그 조건이 뭐냐면 온도 조건이 될 거예요. 온도가 낮을 때에는 자유전자가 굉장히 없어.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온도가 높을 때에는 전기전도성이 굉장히 좋게 잘 나타나는 그런 물질이야. 그럼 도체라고 하는 애는, 자, 전기를 항상 잘 통하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뭔가 조절하기라는 조금 힘들어. 근데 부도체를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아예 전기가 안 흐르니까 이거는 조절하기가 더 힘들겠지. 근데 얘는 이제 어때? 온도만 살짝 조절해주면 어떨 때는 전기가 잘 흐르게, 어떨 때는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전기가 흐를 때 1이라고 하는 전기 정보를,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0이라고 하는 정보를, 그래서 흘려줬다, 안 흘려줬다, 안 흘려줬다, 흘려줬다,
같은 이진법의 어떤 신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진법의 신호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를 이용해서 뭐 정보를 저장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정보를 처리하는 CPU 같은 것들, 중앙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신호가 이진법 순으로다, 그지? 반도체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이런 반도체는 주로 이제 뭐로 되어 있어? 규소나 전환임과 같은 얘는 뭐야? 금속하고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 준금속들이잖아. 그지?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전기 저항이 작아지면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전기 전도성이 더 좋아야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거고, 그치?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거고,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도체보다는 훨씬 더 작아. 물론 부도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뭐 규소 또는 저마늄으로 되어 있는, 이거 저마늄이에요.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 전도성을 조금 더 끌어올려준 그러한 반도체를 사용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두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이 순수 규소 반도체나 저마늄 반도체는 얘네가 주기표에 14족 원소예요. 14족.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어.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인 13족의 원소를 첨가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을 때는 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있게 되면은 결합을 어떻게 해, 얘는? 3개밖에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4개씩 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3개짜리가 들어오는 순간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지.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 원래 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원래 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빈 자리가 형성되죠. 빈 자리가. 이 빈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양봉이라고 그래, 양봉. 자, 이런 빈 자리가 형성되게 되면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겠다. 맞아? 그죠? 그러면 전자가 원래는 움직일 공간이 없었는데 빈 공간이 생김으로써 전자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면 이 양봉이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많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순수 반도체 상태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조금 더 많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양봉이라는 애가 생기면서 전기 전도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래? P형 반도체라고. P형 반도체. 양봉이라고 하는 양의 전하를 띤 빈자리, 비닐 공자 써서 빈자리가 형성되면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원자가가 이번에 4개짜리를 첨가하는, 5개짜리. 원자가가 5개짜리인 15족의 원소를 첨가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결합을 4개까지 하는데 5개짜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가 더 여유분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 이 여유분으로 남게 되는 전자가, 남는 전자가 자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첨가를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남는 전자가 많을 테니 더 자유전자가 많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잖아.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되겠어? 더 좋아지겠죠? 전자에 의해서 좋아지는 거지. 전자, 음전할 띠네 때문에 좋아지는 거지. 얘를 뭐라고 한다? N형 반도체.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순수한 반도체에서 원자가가 3개짜리인 원소를 첨가해서 P형 반도체를 만들고 5개짜리인 15족 원소를 첨가해서 N형 반도체를 만들고 하면 P형 반도체는 양봉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이 더 좋아지고 N형은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남는 전자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여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하나씩
P하고 N을 하나씩 붙여서 만든 전기 소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다이오드라고 그래.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정류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 그냥 어디에다가 쓰는지만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 정류 다이오드는 어떤 거냐면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전류라고 하는 게 방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건전지라는 애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항상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다 전류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 배터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단자가 정해져 있죠? 근데 저기 콘센트 생각해봐. 콘센트 생각해보면은 콘센트 구멍이 2개잖아. 그지? 이렇게 꽂아도 되고 뒤집어서 꽂아도 되고 똑같지? 그지? 이렇게 꽂아도 되고 뒤집어서 꽂아도 똑같단 말이야. 왜 똑같냐면 저기는 극이 없어. 극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전류 방향이 계속해서 수시로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근데 수시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줘야 전기 기구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정류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 정류 다이오드 뭐 한다?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준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장비들은 다 들어가 있어, 이거는. 그럼 발광 다이오드, 발광한다, 뭐야? 빛을 낸다라는 거야. 자, 빛이 나는 거야.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약자 따서 LED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영상 표시 장치에도 많이 사용이 되죠. 불빛이 나니까 색깔을 넣어서. 그다음에 광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의 반대야. 얘는 뭐냐면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른다.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물이 뭐 있어? 태양전지, 태양광전지,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지. 그게 얘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소자들을 만들어서 뭐 더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액정이라는 게 있는데 액정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뭐 크게 안 다뤘다며. 그래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있는 고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 되는 물질이야. 액정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액체 결정이야. 액체 결정.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액정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액정이라고 하는 애는 전압이라든가 뭐 열 등의 에너지 있죠? 얘를 가하면 액정 분자에 배열이 변합니다. 액정 분자의 배열이 변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간단하게 원리만 볼게요. 빛을 쏘아줬을 때 액정 분자가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이 이루어져 있지, 그치? 일정하게 배열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빛이 나온 애가 뒤쪽에 판에서 통과를 하질 못해.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액정 분자의 배열이 일정하게 돼 있는 이유는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인데, 전압이 켜져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전압이 켜져 있는 쪽에서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요. 전압이 꺼져 있으면 액정 분자들이 막 배열이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빛이 통과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빛이 안 나오게 조절하고 어떤 곳은 빛이 나오게 조절하면은 뭐 모자이크 형태로 어떠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빛나고 빛이 안 나고 빛나고 빛이 안 나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액정 표시 장치라고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LCD라는 걸 만들어요. LCD라는 거. 자, 간단하게 그냥 원리만 본 거야. 전압을 가해주면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전압을 꺼주면 빛이 통과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계산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든가 등등등을 보게 되면은 탁상 시계 같은 것도 그렇고 계산기 같은 것도 그렇고 숫자들이 까만색으로 나타나죠? 숫자들이 까만색으로 나타나? 어떻게? 이렇게 약간 이런 흔적이 있잖아. 팔자 같은 흔적, 이런 흔적 보이지? 이런 거, 그지? 이런 게 있어. 나머지는 싹 다 불빛이 들어와.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쪽 부분에다가 전압을 걸어줘서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 이쪽 부분에다가 그리고 이쪽 부분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버려. 여기에다가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버려. 나머지는 다 빛이 통과하게 전압을 꺼주는 거야. 여기에만 전압을 걸어줘서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21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액정 표시 장치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물질의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는데 네오디뮴 자석 먼저 보고요. 자기적인 성질을 이거 일단 볼게요. 자,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철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해서 철원자의 자기장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강한 자석이다. 그냥 네오디뮴 자석은 뭐다? 강한 자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석과 같은 이러한 자기적인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자성이라고 그래. 자석과 같은 성질은 뭐야? 자석과 같은 성질은 뭐야? 자석끼리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아니면은 쇠붙이 같은 거, 쇠 같은 것들 당기는 그런 힘이 되는 거잖아. 자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강자성, 두 번째는 상자성, 세 번째는 반자성. 자, 이렇게 해서 강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를 강자성체, 상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를 상자성체, 반자성을 띠고 있는 반자성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강자성체는 어떤 거냐? 자, 강한 자성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내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을 가까이 하면 아주 강하게 끌려오는 애야. 강하게 끌려온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강하게 끌려오는 거야. 근데 얘는 자석을 떼면 자성을 잃지 않고 유지합니다.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철 같은 거 있지? 철 같은 거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철에 자석이 달라붙죠? 자석에 철이 달라붙어? 이 상태에서 자석을 떼도 얘가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어. 어떤 거냐면 우리 자석에 N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철로 되어 있는 클립 같은 거 붙으면 클립이 줄줄줄 이렇게 막 붙잖아. 그지? 그러면은 클립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클립이 위쪽에 있는 클립에 달라붙는 이유가 뭐야? 얘가 자석처럼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지? 얘가 자석처럼 됐으니까 그래? 자, 근데 이걸 뜯어버려도, 떼버려도 한동안은 붙어 있어요. 왜? 얘가 자석과 같은 성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애들을 가지고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해. 강자성체. 강자성체를 이용해서 사실 자석을 만드는 거야. 강자성체를 이용해서 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성을 유지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지나면 자성을 서서히 잃어.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 때 쓰던 자석이 있으면은 걔 가지고 한번 실험해봐. 안 붙을걸 이제? 너무 오래 지나서 자성을 잃어버렸을 거거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애가 있긴 한데 금방 잃어버려요. 이 대표적인 애가 이제 철, 산화철, 니켈 등등등등등이 있어. 자석도 철로 만들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오랜 시간,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면 자성을 잃어버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오디뮴이랑
중소를 철관자 사이사이에다 껴놓은 게 네오디뮴 자석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자석은 자성을 금방 잃어버리는데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지나도 엄청 단단하게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자성. 얘도 자석을 가까이 하면 끌려오는데 아주 약하게 끌려와요. 그리고 얘는 자석을 제거하면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을까? 종이,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그네슘도 그렇고. 얘네들한테 아무리 자석을 갖다 대도 못 느껴 우리는. 왜냐면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해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도 당겨오는 게 안 보일 거야. 그렇지만 이제 자기장의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보면 당겨오긴 당겨오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눈으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약하게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반자성은 이름 그대로 반대입니다.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석을 오히려 이제 밀어내는 성질이에요. 밀어내는 성질이 생겨요. 그리고 얘도 또한 자석을 제거하면 자성을 잃는다. 예를 들면 물, 구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 가지고 하면은 뭐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오디뮴 자석을 이제 수저나 컵에다가 물 받아놓고 네오디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물이 살짝 이렇게 밀려나. 아주 살짝. 네오디뮴 자석으로 해야 돼. 엄청 강력한 걸로. 약한 걸로 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엄청 약해요, 사실 상자성이랑 반자성은. 강자성이나 우리 눈에 띌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지만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굉장히 약해. 근데 이제 자석을 제거하면은 어떻게 된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셋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강자성과 상자성은 끌려오는 애인데 얘는 유지하는 애고 유지하지 못하는 애. 반자성은 뭐다? 밀려나는 애. 그리고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적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초전도체라고 하는 건 사실 초전도체는 전기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자기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물질인데 초전도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온도보다 이하로 내려가면 전기 저항이 0이 돼버리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때 특정 온도, 이 특정 온도를 가지고 한계 온도다, 임계 온도라고 해요.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특정 온도 구간 내려가게 되면 갑자기 전기 저항이 팍 0으로 되는 거야. 그럼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저항이 0이 되게 되면 뭐가 있어? 엄청나게 강한 전류를 흘려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해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거 엄청나게 배웠지. 그래서 코일에다가 전류를 딱 흘려주게 되면 코일이 마치 막대자석처럼 되는 것도 배웠잖아. 그지? 강한 전류를 흘려줄 수 있으니까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강한 전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어. 전자석. 강한 전자석. 뭐야? 전류가 흐를 때 자석처럼 되는 애를 전자석이라고 하잖아. 그지? 강한 전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강한 전류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MRI라든가 하는 자기공명 영상 장치, 그 다음에 입자가속기. 여기서의 입자는 이제 양성자나 전자와 같은 어떤 전하를 띤 입자 같은 것들 있지. 원자, 핵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을 가속해서 충돌시키는 그런 실험을 하는 장비야.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원자핵과 원자핵을 엄청 강하게 충돌시켜서 무엇을 일으키는 핵융합을 일으키는 장치 이런 데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열작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열이 발생하지 않아.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건데 열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 전력 손실이 없는 전력, 전기 에너지예요. 없는 송전선.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잖아. 그치? 그 보내주는 선을 송전선이라 그래. 이 송전선을 뭐로 하면?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손실 없는 송전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걸 초전도 케이블이라 그래. 초전도 케이블. 근데 초전도 케이블 만들려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을 0이 되는 거니까 온도를 유지해야 되죠. 유지비가 겁나 비싸 지금은. 그래서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실현되지는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두 번째 건데 이게 이제 자기적인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얘는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라고도 쓰면 되고 또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반자성체가 된다. 자석이 가까이 오면 자석을 밀어버리는 거야. 반자성체죠? 그지? 자석이 왔을 때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거는 반자성체잖아. 그지? 반자성체처럼 되는 거예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났을 때 반자성체처럼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마이스너 효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초전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온도 전기 저항 그래프 있죠? 온도 전기 저항 그래프가 있는데 그 온도 전기 저항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몇 개를 더 그릴게요. 자, 세로축은 저항이야. 가로축은 온도야. 그럼 온도하고 전기 저항 그래프에서 우리 지금 초전도체만 나와 있죠? 초전도체는 어떻게 돼 있어?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가 더 올라갈수록 저항이 커지지. 그지?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온도보다 내려가게 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뚝 떨어지면서 0이 되죠?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 하면 돼? 이때의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쭉 일정하게 유지가 돼. 0으로. 자, 이건 초전도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초전도체 말고 전기 저항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 도체, 반도체, 부도체 있지? 도체, 반도체, 부도체도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체는 일반적으로 초전도체랑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증가해요. 이게 도체의 그래프야. 도체의 그래프. 그 다음에 반도체. 아까 반도체 할 때 어땠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다? 저항이 낮아졌다. 전기전도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지. 기본적으로는 도체보다는 저항이 커. 반도체는. 그래서 위에서 시작하는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반대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는 어때? 저항 자체가 너무 높지. 너무 높아서 이 그래프상에 그리기가 힘들어. 더 위에다 그려야 돼. 얘도 근데 똑같이 반도체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부도체. 얘는 이쪽 온도 낮은 이쪽에서는 저항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굳이 나타낸다면 여기 그래프를 여기 좀 잘라야 돼. 이렇게. 여기다 한꺼번에 나타나면 이런 수준이야. 초전도체,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 정도야. 엄청나게 높아요, 저항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면 온도에 따라서 같이 저항이 올라가는 거는 초전도체하고 도체인데 초전도체 경우에는
어떤 특정 온도 미만,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갑자기 0이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반도체하고 부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도체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저항이 더 낮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구분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소재에서 나노 기술을 이용한 거. 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나노 단위 수준으로 원자의 결합 구조나 배열을 변화시킨 물질인데, 우리 나노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뜻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9제곱. 그래서 나노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급으로 아주 작은 단위로 이제 원자의 배열을 바꿔낸다 이런 건데, 원자는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작아요. 원자는 이거보다 좀 더 작아. 원자의 결합 구조나 배열을 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그래핀이라는 거예요. 그래핀. 최초로 발견한 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흑연이라는 거 있죠. 흑연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탄소가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육각형 형태로 결합을 했다라는 거는 이 꼭지점마다 다 탄소가 있는 거야. 꼭지점마다 탄소가 다 들어있는데 결합을 몇 개 하는 거야? 하나, 두 개, 세 개만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 둘, 뭐 이쪽으로 세 개 해가지고 탄소가 결합을 세 개만 딱 하는 겁니다. 탄소가 원래 원자가가 몇 개야? 네 개 있지. 네 개 있는데 결합을 세 개밖에 안 하면서 하나의 전자가 남는단 말이야. 그 남는 하나의 전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해. 그래서 흑연은 전기전도성 굉장히 좋은 물질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렇게 한 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한 판이 더 있어. 이렇게. 뭐 이쪽에도 또 아래에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겹겹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형태거든.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주 약하게 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과 판 사이에는 아주 약하니까 쉽게 뜯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에다가 찔 그어버리면 판과 판이 쉽게 뜯어지면서 얘네가 달라붙는 거야. 일부가. 그러면서 종이에 써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흑연은 그렇게 단단한 물질은 아닌데, 얘를 최초로 발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셀로판 테이프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떼고 계속 반복해서 딱 한 겹만. 지금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지금은 뭐 과학자들이 이러고 있겠냐, 이러고 있진 않고 온도하고 압력 조건을 조절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요. 근데 합성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상용화되지는 않았고, 이렇게 딱 한 판만 뜯어낸 그 구조, 그게 그래핀이야. 그럼 이 그래핀의 특징은 어떤 거야? 원자 한 겹이죠. 원자 한 겹이기 때문에 매우 투명합니다. 눈에 볼 수 없어. 눈으로 못 봐. 근데 흑연처럼 전기 전도성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한 결합은 안 남았어. 모두 다 강한 결합만 남았어. 그래서 강도가 굉장히 높다. 근데 얘는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여기 특징들 나와 있죠. 투명하면서 유연성이 있는데 구리보다 열전도, 전기전도도 좋고, 그 다음에 강철보다 단단하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의복형 컴퓨터, 그러니까 얘를 반도체 기판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전기 소자 같은 걸 집어넣어서 컴퓨터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투명하니까 얘를 이용해서 렌즈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러한 그래핀을 원통형으로 말아놔서 쭉 길다란 막대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탄소 나노튜브라는 거야. 이 탄소 나노튜브도 그래핀이랑 성질이 다 똑같아. 구리보다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좋고 엄청나게 단단한데, 그 단단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쓰잖아. 철근이 직경이 한 요 정도 되거든? 요 정도 되는 철근이 이렇게 있어. 탄소 나노튜브를 요 정도로 똑같은 직경으로 다발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강도가 이 강철의 한 100배에서 400배 정도 더 강해.
안 부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강도가 높은 복합 재료를 만들거나 크기가 굉장히 작은 애지. 크기가 굉장히 작은 애죠.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물질을 이제 찝어내는 그런 나노 핀셋 같은 거 이런 데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거기다 추가를 하면은 플로렘이라는 게 있어요. 플로렘. 이거 이제 합성화학자가 노벨 화학상 받고 신의 입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플로렘이라고 하는 건 탄소가 60개가 모여가지고 축구공 모양의 구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공 모양이니까 특징이 뭐야? 내부에 공간이 비어있죠. 그지? 자, 이 플로렘이라고 하는 거, 요 자체로도 투명하고 전기 전도성도 굉장히 좋고 강도도 엄청나게 높다. 근데 심지어 내부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내부에 어떤 물질 보관을 한다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분필을 보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분자 같은 것들 있죠. 엄청나게 작은 크기의 분자들, 의약품도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런 것들을 내부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도 할 수 있냐면 내부에 물질을 첨가해서 성질을 변화시키면 여러 가지 복합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플로렌 같은 거에다가 어떤 특정 금속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관찰을 했고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내부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해내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자연 모방 신소재에는 생명체의 행동, 구조, 특성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모방해서 그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낸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예시들이랑 대표적인 예시들이랑 어떤 기술이 이용이 됐는가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자연을 모방했으니까 생명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생명체하고 원리, 그 다음에 이용. 첫 번째.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홍합. 자, 이 녀석 어디에 사는지 알아? 일단 바다에 살지. 바다에 사는데 깊숙한 바다, 깊은 바다, 막 잠수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바다에 보면은 이제 암초같이 바다에 볼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파도를 엄청나게 때려 맞는 그런 볼들에 붙어 살아, 얘네들.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얘는 없어. 잠수해서 들어가면 거의 없고요. 항상 얘는 파도가 치는 바위에 달라붙어 살아. 그러면 파도가 치는 바위인데도 불구하고 붙어 있다라는 거잖아. 엄청나게 강력한 접착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원래는 뭐예요? 홍합이라고 하는 애가 족사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족사 단백질을 이용해서 강하게 접착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수중 접착제와 같은 것들. 우리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풀이라든가 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떨어지기 십상인데 얘는 그 파도가 치는 단단한 그 곳에도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중 접착제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잎. 자, 연잎의 표면을 보게 되면은 소수성의 돌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자, 이 소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을 밀어내는 성질. 자, 물이라고 하면은 항상 지들끼리 붙어 있잖아, 그치? 내가 여기다가 물방울을 여러 개를 떨어뜨려놨어. 이제 뭐라 그러지? 뭐 책받침 같은 데다가 물방울을 여러 개 떨어뜨려 놓고 물방울을 이렇게 살짝 옮겨서 진짜 가까이 붙여놓으면 갑자기 지들끼리 뿡 하고 합쳐버리지. 그러니까 물은 자기네들끼리 결합하려는 이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연잎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연잎은 막 밀어내는데 물은 지들끼리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연잎 위에서 동글동글하게 이제 이슬처럼 맺혀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에 젖지가 않는 거죠. 그지? 연잎이.
그래서 우리 물에 젖지 않는 반도체 소자. 반도체라는 게 물에 젖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 확인하고 싶으면은 컴퓨터 본체 열고 물 들이대 부어봐. 그럼 되지. 그치? 집에 있는 컴퓨터 이제 본체 딱 열어가지고 물 한 바가지 딱 부은 다음에 전원을 탁 켜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비용이 비싸지. 네. 본인의 본체 가격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물에 젖지 않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팅제, 방수 코팅제, 뭐 방수 페인트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코도마뱀, 게코도마뱀은 발바닥에 아주 미세한 섬유 구조의 다발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접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게코 테이프 라든가 이 도마뱀 새끼랑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 그걸 뭐라 그래? 스티키봇? 여기 달라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로봇, 스티키봇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와 있는 거네. 안 나와 있는 것부터 이제 쭉 정리해보자고. 모르포 나비. 비슷한 게 이제 공작새. 둘이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 자, 어떤 거냐면 여러 겹의 날개. 공작새 같은 경우에는 깃털이 되겠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겹의 날개 또는 깃털에 이제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가 눈을 보는 거잖아. 그치? 반사가 될 때 그냥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의 빛이 간섭을 일으켜요. 간섭. 간섭은 원리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섭을 일으킨다 정도로만 보면 돼요. 그로 인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되게 다양한 색깔로 보여. 이 간섭이 나타난다는 걸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초록색 빛만 강화시키거나 파란색 빛을 약화시키거나. 그래서 빛을 딱 쏘아줬을 때 초록빛은 강화되어서 더 초록초록하게 보일 수 있고 파란 빛은 반사가 되는데 약화돼서 거의 파랗게 안 보이게 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간섭이라 그래. 우리 어떤 때 보면은 옛날에 썼던 CD라는 거 있는데 아니? 컴팩트 디스크 뭐 CD라고 하는 거 옛날에 앨범 막 이런 걸로 팔고 이랬거든. 동그랗게 생겼어 이거 이제. 요즘은 아예 컴퓨터에 있지도 않지. CD 이렇게 누르면 직 나와가지고 직 들어가고. 한 10년 전에는 자주 썼는데. 요거 뒷면을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이면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막 바뀌어요. 그게 간섭이라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 어디서도 또 볼 수 있냐면 세제 같은 거 엄청나게 풀어놓은 물에다가 빛을 이렇게 비춰주거나 아니면 기름막 물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 기름막을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이상한 물때 같은 형태로 빨간색, 파란색, 막 색깔 이상한 색깔들 막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보이는 게 간섭이야. 걔네들 보는 각도마다 색깔이 다르게 보여. 이걸 이용해서 염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상 섬유 재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그거를 뭐라고 쓸까? 모르포텍스? 모르포 나비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모르포텍스라고 하는 섬유예요. 섬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뭐야? 다양한 색의 섬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뭐 이런 파란색이라든가 까만색을 만들어내려면 합성 염료라는 걸 가지고 염색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합성 염료라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연을 엄청나게 해치는 물질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연 친화적이죠,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5번째.
상어 비늘. 자, 상어의 비늘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물고기 비늘 하면은 되게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되게 미끌미끌하게 생겼잖아. 만지면 촉감 졸라 부드러울 것 같고 막 만지고 싶고 막, 그치? 근데 얘는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아주 작은, 매우 작은 쐐기 형태의 구조. 쐐기라는 게 뭐야? 약간 뾰족뾰족한 형태의 어떤 구조가 있단 말이야. 이로 인해서 물에서의 저항이 작아져요. 물에서의 저항이 작아집니다. 물에서의 저항이 작아져. 그러니까 더 빠르게 수영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전신 수영복. 마지막 6번째. 복고마리. 열매. 우리 뭐 등산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바지에 막 이상한 풀 같은 것도 막 달라붙기도 하고 그러잖아. 걔네들 잘 살펴보면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달려있지. 그래가지고 그 갈고리가 우리 옷의 섬유에 실 사이사이 틈을 껴가지고 이제 붙어 있는 거잖아. 얘가 약간 그런 구조야. 수많은 갈고리가 달려있는 구조야. 수많은 갈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벨크로 테이프를 만들어. 벨크로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 얘가 열매가 여기 있으면은 열매에 이렇게 막 더럽게 털 많이 생긴 것처럼 생겼어. 털복숭이 같이 생겼어, 되게. 되게 빳빳한 털복숭이 같은. 얘네들이 우리 옷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치? 근데 힘을 좀 주면 떨어지죠. 벨크로 테이프도 마찬가지잖아. 한쪽은 어떻게 생겼어? 고리 형태로 생겼고, 그지? 한쪽은 어떻게 생겼어? 엄청나게 털이 많이 달리는 것처럼 생겼잖아. 탁 붙이는 순간 어떻게 돼? 여기 고리에 털이 탁탁탁탁탁 걸리면서 붙어버리는 거지. 뜯으면 찌찌찌 하면서 뜯어지잖아. 자, 이런 벨크로 테이프도 뭐다?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이제 여기 요 정도, 6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또 한 거 있나? 학교에서? 작년에 난 요 정도로 나왔어. 이거 말고 뭐 나올 게 없을 거야, 거의. 자, 71쪽에 있는 문제 빠르게 확인하고 쉽시다. 물질을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할 때 관계 있는 것. 도체, 철구리, 알루미늄, 절연체, 고무유리, 반도체, 규소, 저마늄 이렇게 되겠죠? 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액체와 기체가 아니라 액체와 고체 사이의 중간적인 특징이고, 전압을 걸어주면은 분자 배열 바뀌는 거 맞고요. 전자계산기나 온도계 같은 정보 표시 장치를 이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 입자가속기, 자기부상열차,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니은, 리은, 미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육각형의 벌집 구조를 이루고 있다, 투명하면서 유연성이 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한다, 그래핀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85쪽에 중력에 의한 시스템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앞에 있는 게 중학교 때 나왔던 거예요. 중학교 때 나왔던 거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본다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자,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가지고 힘이라고 하고, 이 힘을 가지고 나타낼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이 힘은 크기, 방향, 그리고 그 힘이 작용하는 지점 해서 크기, 방향, 작용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크기는 보통 우리가 나타낼 때 수치화해서 나타내지. 수치화해서 나타내니까 이 크기는 이제 단위를 가지고 있죠.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뉴턴이라는 단위. 근데 뉴턴이라는 단위 말고도 이제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 kgf라고 하는 힘도 있는데, 둘은 이제 서로 다른 단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힘이라는 걸 표현하는 단위예요. 근데 이게 단위가 값이 조금 달라. 마치 이런 것처럼 뭐 1m가 100cm인 것처럼 미터랑 센티미터 둘 다 길이를 표시하는 단위이긴 하지만 1m는 100cm라고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1kg 힘이라고 하는 애가 대략 9.8N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둘은 조금 다른 값을 가졌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힘이 어디로 작용했느냐,
뭐 오른쪽이 될 수 있고 왼쪽이 될 수 있고 위가 될 수 있고 아래가 될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럼 이런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방향이라는 걸 수치화해서 나타낼 때는 부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부호를 이용해서. 그래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단점이 뭐냐면 한 번에 딱 두 가지 방향밖에 못 나타낸다는 거지. 플러스인 거하고 마이너스인 거하고. 그래서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잡으면 마이너스는 왼쪽인 거고 플러스를 위로 잡으면 마이너스는 아래쪽이 된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향밖에 못 나타내요. 작용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야.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다? 작용점은 물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점은 따로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라는 거의 크기, 방향, 작용점을 한 번에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화살표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죠. 화살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크기. 화살표의 시작점이 작용점. 여기가 작용점. 길이가 크기. 화살표의 방향이 방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 자, 그러면은 이제 힘이라는 것이 작용을 했을 때 물체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한다고 그랬는데,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그랬는데, 운동 상태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는 모양은 안 볼 거예요. 운동 상태만 볼 거야.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걸 가지고 이제 운동 상태라고 해요. 우리가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를 가지고 우리 속력이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빠르다 이렇게, 그지? 근데 이제 빠르기하고 방향을 함께 나타나는 게 있어요. 빠르기하고 방향이 함께 나타나는 걸 가지고 속도라 그래요.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거에서 방향만 빼면 속력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치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속력은 빠르기만 나타내고 방향은 나타내지 않는 거니까 부호 없이 그냥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속력이 3m/s이다. 그러면 속도는 플러스 3m/s이거나 마이너스 3m/s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 3이다, 마이너스 3이다의 의미는 뭐야? 오른쪽으로 초당 3m 간다, 뭐 왼쪽으로 초당 3m 간다, 이런 의미라면 속력은 뭐야? 그냥 3m 간다. 방향은 개의치 않고 그냥 빠르기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1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하고 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써야 되지만 지금은 막 방향이 바뀌고 이러는 운동은 잘 안 할 거기 때문에 막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이제 빠르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속도와 관련된 건데 두 가지가 딱 존재해요. 운동 상태는 속도가 없거나 있거나. 속도가 없는 건 뭐야? 빠르기도 없고 방향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멈춰 있는 거야. 정지하고 있는 거. 그럼 빠르기가 또는 방향이 있는 거는 움직이는 거지, 그지? 그냥 운동 상태라는 거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멈춰 있다, 움직인다,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럼 이런 멈춰 있는 상태가 움직이게 되거나 움직이고 있는 게 더 빨리 움직이게 되거나 아니면 뭐 방향이 바뀌거나 하는 걸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뭐다? 힘이라는 건데 힘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막 작용을 해도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이 분필 지우개 생각을 해봐. 얘한테는 힘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운동 상태가 안 변하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얘를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얼마가 되는가를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힘을 뭐라고 한다? 알짜 힘이라고 한다. 알짜 힘. 그냥 힘이 아니라 실제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 이걸 가지고 알짜 힘이라고 하고요. 이 알짜 힘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다?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합력이라고도 해요. 합력. 알짜 힘을 합력이라고 해요. 합력. 그러면은 합력한다라는 건 이제 합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합하느냐? 첫 번째로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는 경우.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숫자 그대로 써봅시다. 하나의 힘이 F1이고 하나의 힘은 F2야. 이렇게 F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F2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 자, 이렇게 나란한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단순하게 그냥 더하면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있죠? 그냥 더합니다. 얼마? F1 더하기 F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나란한 거에서 반대 방향인 것도 있겠죠? 나란하면서 하나는 F1 오른쪽인데 하나는 F2 왼쪽 이렇게 있어. 그러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다 이런 개념으로 봤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다 해서 F1-F2 이렇게 개념으로 봤는데 우리 미리 개념을 좀 정립합시다. 힘이라는 것도 방향이 있는 거였지? 방향을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어? 부호로서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부호를 오른쪽을 플러스 부호로 잡아줘.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F1과 플러스 F2를 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F1이고 마이너스 F2지? 플러스 F1과 마이너스 F2를 더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방향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다 더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합성힘, 합력, 합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게 되면, 세 번째 건 어때, 지금?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두 힘이 작용하면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반대로 작용하고 있어. 근데 이때 이 F1이라는 힘하고 F2라는 힘하고 어때, 지금? 지금 같은 상태죠? 한 물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은 크기가 같은 힘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성된 힘이, 합력이, 알짜 힘이 0인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힘의 평형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힘의 평형에는 한 가지 요소가 좀 더 추가가 돼야 돼. 뭐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 지금 F1이라는 힘의 작용점 여기 있고 F2라는 힘의 작용점 여기 있고 작용점과 화살표 방향을 연장한 그냥 화살표를 연장한 선을 그려봐. 얘도 화살표를 연장한 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지? 자, 화살표를 연장한 선을 그냥 쭉 그려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두 연장한 선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 이 화살표를 연장한 선 얘를 가지고 작용선이라고 불러요. 작용선. 이 두 힘은 지금 작용선이 어때?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죠? 작용선이 일치한다까지 포함을 해서 완전 평형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종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쪽에 같은 곳을 잡고 이제 크기가 똑같이 당기게 되면 작용선이 일치하는 상태니까 진짜 멈춰 있지? 근데 하나는 위쪽 잡고 하나는 아래쪽 잡으면 어떻게 돼? 회전해요, 회전. 회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언제까지 회전해? 일치하게 될 때까지 회전한다. 일치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할 때까지 회전을 하고 평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 힘의 평형 상태, 두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 알짜 힘이 0이 되는 거이면서 작용선이 일치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알짜 힘이 없을 때에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고, 알짜 힘이 있을 때에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건데, 얘는 지금 나란한 경우만 봤잖아요. 그죠? 나란한 경우 말고 비스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비스듬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거는 이제 도형을 좀 그려봐야 돼요. 어떤 도형을 그리냐면,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그 대각선을 볼 거예요. 어떤 하나의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힘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 나란하지 않은 경우지. 얘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야. 평행사변형을 이쪽으로 하나 평행하게, 이쪽으로 하나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렸죠. 평행사변형을 그린 후에 대각선을 본다. 그 대각선이 뭐다? 알짜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짜 힘이라는 것과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다? 알짜 힘이 있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공을 오른쪽으로 차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속도가 생기죠? 공을 왼쪽으로 차면은 왼쪽으로 속도가 생기죠? 자, 그와 같은 이치야. 첫 번째 상황을 보세요.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그러면은, 자,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오른쪽으로 더 빨라지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공을 밀었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겠지. 그 전에 속도가 느려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중요해요. 운동 방향의 수직인 힘을 받으면, 속력은 빠르기는 변하지 않지만 뭐만 변한다? 방향만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뭐냐면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나란한 힘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알겠죠? 수직인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빠르기는 안 변하는데 방향만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빠르게 얼마나 변하는지 봐야 되잖아. 그래야 얼마나 빨리 이물체가 저 먼 곳까지 갈 수 있는가, 몇 초 만에 갈 수 있는가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운동 방향의 수직인 힘은 그냥 방향만 바꿔주는 거고 전혀 빠르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상황은 그냥 한번 보기만 하세요. 비스듬하게 작용한 거잖아. 그지? 자, 힘이 이렇게 있는데 비스듬하게 작용한 거잖아. 이 비스듬한 힘은 어떻게 보면은 나란한 방향으로도 작용하는 거고 수직인 방향으로도 작용하는 거지. 맞아요? 이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한다는 거는 어쨌든 오른쪽으로도 힘이 어느 정도는 가는 거고 위쪽으로도 힘이 어느 정도는 가는 거잖아. 분리를 해보면 오른쪽으로는 뭐야? 운동 방향하고 나란한 거니까 속력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수직으로도 힘이 있는 거죠?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방향과 뭐가? 방향과 빠르기가 모두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외워주셔도 상관없어요. 수직인 힘이 작용한다. 방향만 바뀌고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다. 비스듬하게 작용한다. 방향도 바뀌고 빠르기도 바뀐다. 이렇게.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과 알짜 힘 질량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건 어떠냐?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더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속도가 더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속도라고 하는 애는 방향을 갖고 있는 개념이었잖아. 그래서 플러스의 속도가 더해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의 속도가 더해질 수도 있겠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3m/s로 가고 있었는데 플러스의 속도가 더해지면 더 빨라지는 거지. 수치가 커지니까. 근데 마이너스의 속도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작아지지, 그죠? 숫자가 작아지다가 마이너스로 커지겠네? 계속 더해지다 보면은? 그냥 이런 거랑 생각하면 돼. 플러스 3이었는데, 얘가 플러스 2씩 계속 늘어나. 그러면은 3에서 5 됐다, 7 됐다가 9 됐다가 11 됐다가 하잖아. 점점점 빨라지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2가 더해진다고 생각해봐. 3에서 1 되죠? 1에서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되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부호였다가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면서 숫자가 점점점 커지지. 우리는 해석할 때 숫자 따로, 방향 따로, 부호 따로 봐야 돼. 숫자 따로, 부호 따로.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마이너스 3 됐다가 하는 거지. 숫자는 점점점 어떻게 돼, 여기는? 커지지. 그러니까 뭐야? 빨라지는 거야.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똑같은 방향으로 빠르기가 점점점 빨라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밑에 거는 숫자가 작아졌죠. 방향은 아직 안 바뀌었지. 방향은 안 바뀌었는데 느려졌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똑같아, 빠르기는. 근데 방향이 어떻게 됐어? 뒤바뀌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방향은 일정하지. 숫자가 점점점 어떻게 돼? 커지고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여기서 진짜 생각해줘야 되는 건 마이너스가 음수라는 뜻을 생각하면 안 돼. 마이너스의 음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숫자만 보고 방향 따로 봐야 돼. 숫자 따로 부호 따로 봐야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의 빠르기야. 마이너스 3이라는 건 3의 빠르기야. 마이너스 5라는 건 5의 빠르기야. 빠르기가 점점점 빨라지지.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가속도라는 개념을 잘 정립하셔야 돼. 얘가 항상 빨라지기만 하는 건 아니야. 느려지는 것도 빨라지는 것도 전부 다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그럼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는 뭐냐? 1초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라는 시간 동안,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속도의 변화량은 뭐냐? 이 물체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가속도 계산하는 방식은요,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쓰면 가속도 A는 걸린 시간 T분의 나중 속도 처음 속도는 V0 이렇게 씁니다. V0. 자,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면은 물리 못해요. 물리 1은 아예 못해.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돼.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야. 가속도라는 거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나타내는 거다. 속도의 변화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것이 가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1초 지날 때마다 얼마씩? 2씩 변하고 있죠? 그럼 가속도가 2다라고 하면 돼. 근데 여기는 1초 지날 때마다 마이너스 2씩 변하고 있죠? 가속도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야. 2초 만에 얼마가 변했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마이너스 5만큼 변했죠? 몇 초 동안? 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봐야 되지, 그지? 몇 초 동안? 2초 동안 마이너스 4 변했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몇 초 걸렸다? 2초 걸렸다. 가속도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이런 가속도는 단위를 뭘 쓰느냐? 속도라고 한 녀석의 단위 자체가 뭐였어? 미터 퍼 세크죠? 근데 초의 단위가 당연히 S겠지? 나눠주면 뭐야? 미터 퍼 제곱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속도는 단위를 미터 퍼 제곱세크 이렇게 나타내고, 이 미터 퍼 제곱세크가 갖는 의미가 뭐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얼만큼 일어난다. 만약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3m 퍼 제곱세크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1초라는 시간 동안 마이너스 3만큼의 속도가 변한다. 그래서 뭐 플러스 3이었던 애가 1초 지나면 0 되고, 1초 더 지나면 마이너스 3 되고, 1초 더 지나면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초마다 마이너스 3씩 더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더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더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더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가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당연히, 니네가 생각을 해봐. 힘을 더 강하게 주면 강하게 줄수록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겠지? 그지? 힘을 더 강하게 주면 속도 변화가 더 잘 나타날 거고,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있으면 가벼운 물체에서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걸 생각해봐. 볼링공 던질 때랑 야구공 던질 때 어떤 공을 더 빠르게 던질 수 있어? 볼링공을 시속 140으로 던질 수 있어? 그럼 미친놈이지 그거는. 그지? 생각해봐. 야구공은 시속 140으로 던질 수 있어. 근데 볼링공을 시속 140으로 던지면은 그건 인간이 아닌 거지. 그치? 이런 것처럼 좀 더 질량이 작은 물체에 대해서 속도 변화를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또한 같은 공을 가지고 던질 때 힘을 더 강하게 실어서 던질수록 속도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질량이 작은 물체일수록, 그리고 내가 힘을 더 강하게 줄수록 가속도가 크게 나타난다. 그거를 이제 식으로만 써보자. 내가 힘을 더 강하게 줄수록 가속도는 커진다. 가속도와 힘이 비례한다. 그리고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한다. 얘를 가지고 이제 등식으로 만들어낸 게 F라는 힘이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라는 요 식이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의 식이야. 가속도 법칙. 내가 힘을 강하게 주면 강하게 줄수록 더 빠르게 날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힘이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는 뭐였어? 앞에서 뉴턴을 쓴다고 했죠?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주로 씁니다. 그램 단위로 나오는 게 있으면 앞으로 다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서 대입을 해야 돼.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제곱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뉴턴이라는 단위랑 이꼴 킬로그램 미터 퍼 제곱세크라는 단위랑 어떻다? 똑같다.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질량 단위에 미터 퍼 제곱세크라고 하는 가속도 단위 곱하면 뉴턴이라는 힘의 단위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이거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있는데, 이 2kg인 물체한테다가 오른쪽으로 내가 4N의 힘으로 당겨줬다. 그러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 4N의 힘이 2kg인 물체의 가속도는 몰라요. A는 2이고 단위는 미터 퍼 제곱세크. 이 녀석은 이제 2m 퍼 제곱세크라고 하는 가속도로 운동을 하는 물체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가속도를 알면은 이제 얘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1초라는 시간 동안 속력이 속도가 2씩 변한다. 2씩 더해진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처음에 얘가 정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면 1초 후에는 속도가 2초 후에는 속도가 3초 후에는 속도가 이렇게 1초 지날 때마다 가속도 수치만큼 점점 더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속도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물체가 운동한 시간이 나왔으니까 이거 이용하면 뭐 할 수 있어? 이동 거리도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근데 이러한 가속도가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가속도가 있는 운동에 대해서 먼저 물리량으로 봤을 때 우리 그래프를 주로 잘 그려가지고 나타내는데,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우리가 물체의 속력,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세로축에다가 이 물체의 속도를 집어넣고 가로축에다가 이 물체가 운동한 시간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하나. 요거만 떠올리지 말고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해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요것만 떠올리지 말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이다 라는 것도 방금 전에 했었지? 요거를 식을 조금만 변형을 시켜봐. AT는
v-v0이고 v는 v0 플러스 at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v라고 하는 건 뭐야?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a는 가속도. t는 시간. 자, 예를 들어서 처음의 속도가 어느 값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 상수. 가속도도 일정하다. 상수. 이렇게 써놓으면은 요 식이 요거랑 똑같은 형태일 거야. 요거랑. 그죠? 1차 함수식이죠, 그냥. y축에 v가 들어가고 x축에 t가 들어간 딱 요거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요 녀석을 뭐라 그래? y절편. 이 녀석을 뭐라 그래? 기울기. 그지? 자, y절편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v0. 그지? 기울기는 일정한 1차 함수 그래프지. 기울기가 양의 값이라고 해보자. 기울기가 양의 값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t초 정도 걸렸다고 해봐. 그러면 t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속도일 거 아니야. 맞아요? t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이거잖아. 이때 속도가 얼마나? v다.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지. 얘를 가지고 하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가속도가 2니까 점점점 2씩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0초일 때 0이고 1초일 때 2, 2초일 때 4, 3초일 때 6, 4초일 때 8 쭉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똑같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 이 기울기가 뭐였어? 가속도입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축 변량분의 y축 변량 이렇게 얘기하자. x축 얼마나 변했어? t만큼 변했어. y축 얼마나 변했어? v-v0만큼 변했어. t분의 v-v0 이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프가 x축과 만드는 도형의 넓이. 이게 뭐냐? 이동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그러잖아. 그지?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그러잖아. 그래프가 그리는 밑넓이가 바로 뭐다?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 이동거리입니다. 그럼 이동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얼마? v0t.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 곱하기 밑변이 t고 그죠? 밑변이 t고 높이는 v-v0 이거죠? v-v0에다가 요거 집어넣자. 요거 집어넣자.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a t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식이 나왔네요. 이동거리는 어떻게 된다? v0t라는 사각형에다가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삼각형 넓이 더한 것과 같다. 이게 뭐예요? 공식이야. 너네가 이제 외워서 쓰면 되는 공식이야. 무슨 공식? 이동거리를 구하는 공식. 이동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야, 이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의 시간. 요거. 두 가지 공식이에요, 이게. 요것만 이용하면은 무적일까? 그건 아니야. 과학 공부할 때 뭔가 외웠을 때 항상 나오는 무적의 공식 없어. 무적의 공식 절대 없어요.
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적절히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 무적의 공식 같은 거 없어. 그러면은 저 녀석 한번 보자. 2kg인 물체가 4N으로 당겨져서 가속도가 2내지. 저 녀석 3초의 대속도는 6이잖아. 그지? 요걸로부터 찾아봐봐. 3초의 대속도는 얼마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지. 가속도는 얼마야? 2이지. 처음 속도는 얼마야? 정지해 있으니까 0이죠. 6 나와. 그러면 12초일 때 12 넣으면 돼. 가속도 2죠? 얘는 얼마야? 0이야. 그럼 12초일 때 속도는 안 찾아봤지만 24예요. 그 다음에 제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3 넣으면 돼. 여기다가 3 넣으면 돼. 근데 처음 속도는 얼마야? 0이야. 가속도는 얼마야? 2야. 이것만 계산하면 돼. 얼마예요? 9m 이동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로부터 우리는 공식을 만들어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공식도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고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고 그거는 적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는 꼭 이게 쉬운 사람은 이걸 하면 되고 이게 쉬우면 이게 쉬운 거니까 이걸 하면 되는 거고 다 이거 하려고 하겠지 그치? 근데 이걸 안 풀리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그럼 그때는 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많이 나갔나? 배제고 이거 해야 돼. 이거 물리 원내용이거든요. 근데 배제고 1학년님들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못 풀어요. 이거 안 하면 못 풀어 진짜.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니네가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이거야. 빌딩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드론에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화살이 퓨 하고 날아가면서 사과를 맞췄을 때 높이가 얼마나 계산해야 돼. 이거 기출문제예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너네가 해야 되는 게 이 문제 상황이 대체 뭔가. 떨어지고 날렸어. 화살은 날아가면서 쭉 가는데 당연히 화살도 떨어지면서 날아가겠지. 떨어지면서 날아가. 사과는 떨어져. 쭉 가다가 사과에 탁 꽂히겠지. 그때의 건물의 높이.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건물이 있는데 여기와 여기에서 동시에 공을 던졌더니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뭐 2대 3이다. 건물의 높이 비를 계산하시오. 이런 거 나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얘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둘 다 정지 상태에 있었지?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비를 구해야 되잖아? 이 높이라고 하는 건 이 공이 떨어지는, 이동한 거리의 비를 구하라는 거지? 이동한 거리의 비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뭐가 나와 있냐면 처음 속도 일단 없어. 여기 지워. 가속도는 어차피 똑같아. 둘 다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 시간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시간만 집어넣어. 몇 대 몇이야? 4대 9. 높이 비 4대 9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얘 이용하면 진짜 그냥 바로 풀려. 눈으로 봐도 풀려. 아마 너네 지금도 1학년 애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은 이 공식 이용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풀고 눈으로 풀어서 답 체크할 거야. 그거 하려면은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 저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의 비, 이런 것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끝판왕 문제들이니까 지금 바로 당장 우리가 이걸 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는 않을 건데, 기본적으로 얘네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들부터 익혀야 되겠죠. 그치? 근데 이거랑 이거를 하려면 가속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가속도를 찾아내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처음 속도하고 낮은 속도하고 처음 속도 그리고 시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과 물체의 질량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요거의 연장선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가 가속도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을 찾을 때 단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힘과 질량이 나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시간과 속도가 나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거를 그래프에다 옮겨놓은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에는 DLQ로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뭔가 배웠다고 그걸만 꽂혀가지고 계속 저 F는 MA만 쓰지 말고, 속도가 어떻게 된다, 걸린 시간이 얼마다 라는 걸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애가. 단순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수학할 때도 인수분해 배우고 나면은 졸라 맨날 인수분해만 해가지고 문제 풀고, 근해 공식 하나 딱 배우면 졸라 맨날 인수분해 근해 공식만 가지고 풀고 그런 애들 있잖아. 근해 공식을 배웠으니까 근해 공식만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애들 있지. 인수분해 배웠으니까 뭐든지 다 인수분해 해보려고 그러지. 그러다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해? 문제 포기하지. 근데 그건 근해 공식에 넣으면 또 답이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그 한 가지만 골수하지 마. 그렇게 하면 과학 못 풀어요, 문제를. 어려운 거. 특히 너네 학교 문제들. 한 가지 배운 개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배우잖아. 뭐 수학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 또 뭐해서 푸는 방법 이렇게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알짜님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속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리고 뭐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자유자재로 써보려고 해야 돼. 저걸로 안 되면 이걸로 해보고,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해보고, 이걸로 안 되면 이거 해보고. 문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터득을 하셔야 돼요. 어떤 획일화된 동일한 걸로 그냥 쫙 외워서 될 게 아니야, 과학은. 그죠? 특히 물리나 화학이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사실 생명과학은 유전 파트 빼놓고는 그냥 쫙 외우면 돼. 근데 물리는 이런 계산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고 화학도 계산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획일화된 풀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중력에 의한 시스템 부분은 중력을 받는 물질 운동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할 거니까 공부 여기 꼭 해오시고요. 오늘은 저기 신소재하고 자연구성 물질의 규칙성 있지? 그냥 57부터 84까지 57부터 84까지 있는 문제 다 푸시면 되고요. 얼마 안 걸려. 문제는 많은데 얼마 안 걸려. 문제는 많은데 얼마 안 걸려, 진짜로. 이제 이걸 시작을 해야겠다. 나눠주시고. 자, 앞에 별의 진화와 빅뱅 있죠? 빅뱅 별의 진화. 맞나? 빛과 물질 빅뱅인가? 1챕터가 빛과 물질 빅뱅 파트죠? 그죠? 그거가 딱 100문제가 있어요. 딱 100문제. 근데